저는 당연히 아주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실제로 라디톨은 라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워낙에 희귀금속인데다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듐이 함유된 제품을 썼다고 해도 실제로는 라듐이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벤바이어스는 불행하게도 진짜 라듐이 들어있는 진품을 받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의사는 어째서 라듐이 들어간 제품을 권했을까? 의사가 이 라디톨을 많이 팔면 팔수록 제약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돈 때문에 라디톨을 권했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에벤바이어스는 이 고가의 라디톨을 구매해서 실제로 마셔봤는데, 아니 이거 진짜 신기하네. 라디톨을 마시니까 통증이 싹 가라앉잖아. 의사가 권해준 뭔가를 먹었을 때 실제로 자기한테 있던 이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누가 그 약을 다시 안 찾겠어요. 그쵸? 에벤바이어스는 이 라디톨이 자기 몸을 낫게 해준다고 믿고 계속 복용했습니다. 심지어 에벤바이어스는 라디톨의 복용량을 점점 늘려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3병이나 마셨다고 해요. 이렇게 에벤바이어스는 1927년부터 1930년까지 3년간 무려 1400병의 라디톨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이어스는 라디톨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디톨 안에는 라듐 226, 라듐 228이 들어있는데 이 라듐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뼈나 이의 칼슘을 대체해서 뼈에 축적되고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고 뼈가 손상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처방해준 의약품이지만 사실상 몸을 망가지게 만드는 방사능 독약인 거죠. 에벤바이어스가 라디톨을 복용한 지 3년 만인 1930년, 에벤의 몸에는 방사선 피폭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에벤은 라디톨의 복용을 멈췄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에벤의 신체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뷰영이 영화 채널에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 또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등등 수많은 방사능 누출 사건들을 올렸죠. 이때도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방사선에 피폭된다면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염색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때 무려 18시버트에 피폭돼서 83일 만에 사망하게 된 오우치 이사시의 예시를 보죠. 그를 치료했던 일본의 의료진들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염색체는 모든 유전 정보가 모여있는 이를테면 생명의 설계도와도 같다. 통상 몬스터 길들이기. 어느 것이 몇 번 염색체인지 도저히 식별하기 어렵죠. 염색체가 세번이 흩어졌다는 건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었다. 피폭된 순간 오우치의 몸은 설계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한번 파괴된 염색체는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신체는 평생 동안 오래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단 하루 동안 성인의 신체에서 세포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수는 약 500억 개나 됩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약 2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오우치처럼 염색체가 파괴된다면 오래된 세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포는 재생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은 세포만 남게 된다면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우리들의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방사선 때문에 염색체가 전부 다 파괴돼 버린다면 신체 전체가 산채로 부패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피폭 증상을 겪은 바이어스는 라디톨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같은 증상을 겪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치아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는 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고 1931년에는 턱뼈가 완전히 녹아버려서 결국에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벤바이어스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잔인한데 마치 턱이 빠진 좀비 같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바이어스는 사망 직전에 라디톨 제조사 그리고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했는데 아래 턱이 없어가지고 재판에 출석한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또 에벤바이어스는 이미 너무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돼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원자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벤바이어스가 법정에 나간다고 해도 주변 변호사나 판사, 검사들까지 피폭될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에벤바이어스는 법정에 나가기도 힘들었고 증언도 남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그는 병원에서 얼굴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두개골에도 구멍이 몇 개 생겼고 뇌종양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내장에는 암이 생기고 이후에는 몇 개월 동안 연명 치료만 계속하다가 1년 후 1932년 에벤바이어스는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에벤바이어스의 사망 이후 그의 시신에는 방사능 물질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꺼운 나무로 관을 밀봉 처리한 다음에 콘크리트로 또 몇 겹을 감싼 다음에야 겨우 묻혀졌다고 하죠. 자, 여기서 황당한 사실. 에벤바이어스의 담당이사 윌리엄 벨리는 학력 위조범이었다고 해요. 그는 자기가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실제 그의 학력은 하버드대 중퇴였죠. 또 그 이사까지도 라디토를 마셔 대가지고 방사선에 피폭돼서 방광암에 걸렸고 결국 1949년 5월 64세 나이로 사망. 역시 Come on! Well done! 나무로 만든 관에다가 콘크리트 처리돼서 묻혔다고 합니다. 에벤바이어스의 살해는 방사선이 인체 내부에서 피폭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바이어스의 신체가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는지는 정확한 자료는 진짜 없지만 에어컨 필요 없어요? 바이어스의 지인마저도 암에 걸리게 됐다고 하니까 좀 아무튼 더워요. 엄청나게 피폭됐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1965년 바이어스의 시신은 연구 목적으로 무덤에서 꺼내졌는데 30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에벤의 시신은 여전히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었다고 해요. 라듐의 반감기가 대략 1600년 정도니까 그의 시신에 쌓인 방사성 물질이 약해지려면 아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에벤바이어스가 라듐 사태의 첫 번째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역의 여러 시계 공장에는 붓을 이용해가지고 시계에 라듐을 덧칠해서 야광 효과를 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붓으로 뭔가를 칠하려다 보면 붓끝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서 있는 게 정교한 작업을 할 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 붓의 끝을 입으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라듐을 묻히고 그걸로 시계를 칠하고 또다시 붓을 입에 대서 뾰족하게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서 몸속에 라듐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결국 노동자들 대부분은 에벤바이어스처럼 이빨이 빠지거나 턱뼈가 부어오르거나 떨어져 나가고 암이 생기는 등등 방사선 피폭 증상을 보였다고 하죠. 당연히 이때도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 도중 증상이 심각했던 몇몇의 여성 노동자들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노동자들이 라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노동자 측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됐다고 하죠. 하지만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미 이들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자, 이것을 라듐 걸스 사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라듐 걸스 사태에다가 에벤바이어스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미국 정치권은 더 이상 이걸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는 의학계와 제약회사 등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런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국 FDA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미국의 의료체계 그리고 의약품 유통의 기본 개념이 확립됐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제약도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한편 라듐의 방사선에 노출돼서 사망하게 된 또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죠. 퀴리 부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습니다.
그녀는 라듐과 폴로늄 같은 방사성 물질을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취급했고, 라듐과 폴로늄 샘플을 주머니에 직접 넣고 다녔고, 또 연구실에서도 이 방사성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다루면서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결국 퀴리 부인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골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사선의 위험을 모르던 시절, 퀴리 부인은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연구를 지속했고, 그 결과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방사선과 관련된 수많은 발견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리 퀴리의 헌신은 인류의 지식과 복지를 한 단계 높였고,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마리 퀴리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에 따끔거림이 느껴지면 초기에 빠르게 베타딘. 목에 직접 분사하여 이노염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니까 처음부터 착 뿌리세요. 베타딘 이노 스프레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원자력 사고, 도카이촌 방사선 누출 사고는 엄청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주변 지역으로 방사선이 누출되고, 사고 지점 가까이 있던 3명은 어마어마한 방사선에 노출됐는데, 이들 중에 2사람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4등급에 기록되었죠. 자, 오늘은 도카이촌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This was my tree when I first started playing Medieval Merge, and this is what it looks like now. Medieval Merge is a puzzle game set in a charming medieval world. You combine items to rebuild structures you find along the way.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1999년 9월 30일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촌에 있는 JCO4의 해결료 가공 시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의 사고를 이해하려면 해결료 가공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라늄은 처음에는 우라나이트라는 광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광석 형태의 우라늄을 채굴한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우라늄만 추출하는 정련 과정으로 들어가요. 정련 과정이 끝난 순수한 우라늄을 보면 약 99.3%가 우라늄 238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약 0.7%가 우라늄 23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0.7% 비율밖에 안 되는 우라늄 235가 원자력 발전의 핵심 연료예요. 자, 그래서 이 우라늄 235의 비율을 약 3에서 5%까지 끌어올리고, 우라늄 238의 비율은 약 97에서 95%까지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 순수 우라늄에서 우라늄 235만 쏙쏙 골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라늄 235를 5만큼 모았다고 치면은 95만큼 되는 양의 우라늄 238하고 합치는 거죠. 이렇게 95대 5 비율로 농축된 우라늄이 되는 거예요. 농축이 끝난 우라늄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작은 원통형 덩어리, 일명 연료 펠릿으로 압축시킵니다. 이제 이 연료 펠릿을 금속의 연료봉 안에 넣어서 여러 다발의 연료봉을 묶은 다음에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료 가공 과정을 통해서 해결료가 만들어지고, 이걸 원자로에 투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해결료 가공 과정입니다. 자, 다시 사고 당일 JCO의 해결료 가공 시설로 가봅시다. 이곳은 농축 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갖다가 해결료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1999년 9월 10일 이곳에는 평소와는 다른 생전 처음 보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농축의 연료인 57kg짜리 질산 우라늄을 우라늄 연료로 가공하는 것. 이 해결료는 일본의 실험용 원자로 조요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배정된 작업자는 3명이었습니다. 각각 오우치 히사시, 시노하라 마사토, 그리고 요코카와 유타카. 이들은 모두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작업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날 맡은 업무는 평소 해왔던 작업이 아니라는 점만 빼고요. 작업자들은 그동안 우라늄 235 5% 미만의 저농축의 경수로용 우라늄 연료를 가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다룬 재료는 무려 18.8%의 고농도 우라늄 용액 질산 우라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질산 우라닐을 처음 다뤘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죠. 하지만 JCO에서는 작업 중 유의사항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임계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료 제조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임계 사고입니다. 임계 사고가 뭐냐고요?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핵분열성 물질이 연쇄 반응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질량을 말합니다. 자, 여기 제가 만약에 순수 우라늄 100kg을 모아서 공 모양으로 빚어놨다고 쳐봐요. 우라늄 235의 경우는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핵분열을 일으켜요. 물론 우라늄 235가 자연적으로 지가 알아서 핵분열을 일으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 질량을 넘어버린다면 우라늄 235가 핵분열을 일으킬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죠. 임계 질량은 물질의 순도, 형태, 밀도, 반사체, 흡수제 등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수 우라늄 100kg을 모아서 임계 질량이 넘어갔다고 쳐봐요. 이때 우라늄이 쪼개져서 여러 물질로 갈라지면서 중성자 2-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을 때려서 또 쪼개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라늄을 뭉쳐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라늄이 지 혼자 핵분열을 시작하더니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 빛과 열, 방사선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주변이 사람이 있다면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봐도 되고요. 방사능도 많이 노출돼서 주변 환경도 작살이 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임계 질량을 초과해서 의도하지 않은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임계 사고입니다. 자, 이제 해결료 제조 과정도 알았고 임계 사고도 뭔지 알았으니까 도카이촌의 사고 당일로 가봅시다. 작업이 20일째 접어들던 9월 30일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이 세 사람은 양동이에다가 질산 그리고 18.8% 농도의 농축 우라늄 분말을 섞어서 질산 우라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JCO의 규정에 따르면 임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축 우라늄의 양은 2.4kg 이하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동이에다가 2.3kg만 섞었죠.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한 번 만들 수 있는 질산 우라닐의 양은 2.3kg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질산 우라닐을 이 3명의 작업자들은 침전조에 부었습니다.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침전조에 들어간 질산 우라닐의 양이 약 16kg에 달했을 때 임계 질량을 돌파하면서 푸른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을 방출했습니다. 제어되지 않은 핵 연쇄 반응, 임계 사고가 일어난 거죠. 순수 우라늄 235의 임계 질량은 약 52kg 정도 돼요. 하지만 이번에 작업한 질산 우라닐은 그 농축 비율이 18.8%에 달했는데 평소에 작업자들 뿐만 아니라 JCO에서도 이 정도로 고농도의 우라늄은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질산 우라닐은 수용액 상태였기 때문에 임계 질량보다 더 적은 질량에서도 임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임계 사고가 일어난 거죠.
작업자들의 작업 과정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우라늄 가루하고 질산의 양을 사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임계 질량을 넘지 않도록 용액의 양을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2.3kg씩 섞지 않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섞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질산하고 우라늄 가루를 섞을 때도 스테인리스 양동이가 아니라 부식에 강하고 임계 사고 방지를 위해 설계된 전용 용기에 섞어야 했어요. 하지만 JCO는 세정이 간단하고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작업자들에게 스테인리스 양동이를 쓰게 했죠. 또 혼합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동화된 공정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날의 작업은 모든 것이 수동이었죠. 그리고 다 섞여진 질산 우라닐은 아주 천천히 용해조에 부어야 됐는데 이날 작업자들은 질산 우라닐을 용해조, 저장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침전조에 꽂아버렸습니다. 재료가 잘 섞이게 만드는 균일화 작업도 대충이었어요. 질산 우라닐을 침전조에 섞은 다음에 대충 막대기 같은 걸로 휘저 섞겠죠. 침전조는 구형이었습니다. JCO는 이 모든 것에 안전교육, 감독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결료 제작 공정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었어요. JCO의 도카이촌 해결료 가공 시설에서는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우라늄 연료 작업이 일상화돼 있었던 거죠.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고인 겁니다. 임계 사고가 일어난 시점, 3명의 작업자들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푸른 섬광을 목격합니다. 핵분열이 일어날 때 생기는 체렌코프 현상이었죠. 공장에는 즉각 감마선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계 경보가 울리는 것을 들은 요코카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린카이다! 니게로! 라고 외쳤고 다들 즉시 방사선 관리구역 바깥까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이서 작업하던 두 사람 오우치 이사시 그리고 시노하라 마사토는 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엄청난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았습니다. 오우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시노하라는 쓰러진 오우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의식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피폭된 세 사람은 즉각 통증과 구역질,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방사선 피폭 증상이었죠. 엄청난 양의 방사선은 이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분 후 10시 36분경 현장에서 서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원자력 연구소 나카 연구소에서는 시간당 6.3 마이크로 시버트의 중성자 선량이 검출됐습니다. 사건이 터진 직후 10시 43분 JCO는 소방본부에 출동을 요청했고 약 3분 만에 소방관들이 도착 3명의 작업자들을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JCO가 소방본부에 연락했을 때 방사선 노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소방관들은 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3명은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뒤늦게서야 방사선 사고라는 걸 알게 됐죠. 연쇄 반응은 다음날까지 계속됩니다. 공기 중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8 밀리시버트. 이거는 정상. Nice. That's amazing.
범위보다 20-30배는 높은 수치였어요. JCO는 어떻게든 이 연쇄 반응을 끝내야 됐는데요. 그래서 JCO는 사고 다음날 새벽 1시 40분 사원들 16명에게 방호복을 입혀서 사고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이 연쇄 반응을 멈추게 하려면 먼저 침전조의 냉각수를 빼야 됐어요. 하지만 방사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작업 시간은 겨우 10분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은 딱 10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 작업자랑 바꾸고 이 작업자가 또 작업하러 들어가면 10분 안에 또 돌아와서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작업에 투입된 사람들 중에서 50mS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은 6명이나 됐어요. 작업자들의 1년 마진이 50mS인데 이걸 하루 만에 다 맞은 거라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작업자들 중에서는 최대 120mS의 피폭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도 작업자들이 망치로 파이프를 부수고 침전조의 가스를 주입하고 이렇게 피폭을 불사하고 꾸준한 작업을 이뤄낸 덕에 냉각수는 모두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전 5시 무렵이었죠. 그 다음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산수를 침전조에 주입해서 사고가 발발한